트럼프해가지고 이거를 전방위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래의 기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목소리 좋고 유익한 정보 물결표 감사해요. 아, 목소리 좋은 거 나 진짜 많이 들어봐요. 어디 막 저랑 통화를 하다 보면은 혹시 성시경 씨 아니세요?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하고. 잘 자요. 잘생겼다고요? 꼬부가우스님. 인정. 네,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또 솔직하시네요. 꼬부가우스님 또. 자,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자, 트럼프.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국가부채 한도에 달할 리스크에 처했는데 1월 트럼프가 20일 날 취임하자마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정말 국가경제 비상사태에 선포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을 통해서 모든 품목에 대한 최소 10%의 관세 인상을 하겠다. 그거를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관세 세수가 얼마나 증가할 거냐에 대한 추정치가 미국 연방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번에 1년 만에 바로 한 2천억 달러가 증가를 합니다. 만약에 이 보편적 관세가 정말 계획대로 트럼프가 처음에 말한 대로 다 실행이 된다면 2천억 달러라면요, 지금 2024년도로 관세 세수가 600억 달러인데 플러스 2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3천억 달러가 돼요. 관세 세수가. 관세 세수를 이렇게 올리려고 했던 처음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법인세 인하하겠다 했잖아요. 21%에서 15%, 트럼프가 말한 15%대로 만약에 인하가 된다고 치면은 4,700억 달러에다가 15분의 21을 해보면 이 금액이 나와요. 3,350억 달러. 그러면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연간 세수가 1,350억 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 202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관세가 아까 2천억 달러가 높아지면은 얘를 법인세 인하하더라도 상쇄시킬 수 있다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2천억 달러를 인상시킬 만큼의 전반적인 보편적 기본관세 인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세를 갑자기 올려버리면은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인플레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특히 유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관세를 올려서 들어오는 물건의 가격까지 올린다? 그러면은 물가 100%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빠그라지지 않는 이상, 버블이 꺼지고 침체가 돼서 사람들 자산 가격이 그냥 막 하락해가지고 다 손실이 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소비 심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인플레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미국이 23년도 기준으로 수입하는 금액이 4조 달러입니다. 6천조 원만큼의 엄청난 수입을 하는 글로벌 최대 바이어예요. 대부분의 그냥 소비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 수입을 해요.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거기에 보편적 관세를 도입하면은 수입하는 수입 가격도 10몇 프로 올라가지만 수입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도매상들은 도매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매 가격도 수입 가격 인상분 퍼센테이지만큼 또 올리고, 그리고 도매상이 올리면은 소매상들도 도매상한테 사니까 소매상들도 가격을 올리면서 최종 소비자가 결제하는 금액이 관세 인상분만큼보다 1.5배에서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훨씬 커지는 거죠. 관세를 올리면은 수입 물가 상승을 이렇게 불러오고, 그렇게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면은 물가를 잡으려고 고금리를 오래 유지했던 연준의 입장에서는 계속 인하하다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유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연준의 정책과 트럼프의 발언이 너무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시너지가 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은 대출 이자율이 지금도 너무 높은데 이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연체율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계속 해나가겠죠. 지금도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소비자 할부대출 이자율이거든요. 과거만 하더라도 한 5%도 안 됐는데 이게 벌써 한 7.5를 넘어서는 거의 8, 9%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부담이 2배가 되는 거죠. 신용카드는 더해요. 14% 이 정도 있다가 이게 21%까지 가니까 갑자기 한 7, 8%가 올라가 버리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더 이자 상승률이 커버리니까 연체율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돈을 못 내기 시작을 하고 정산을 받아야 될 것도 못 받고 뭔가 소비들이 들어올 돈이 잘 안 들어오면서 이제 파산 건수도 늘어나고 이자 부담도 커지면서 이제 실업률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실업률 12월에 잠깐 조금 줄어든 것 자체를 너무 크게 의미 있게 보지는 마세요. 제조업 사이드에서는 10월, 11월, 12월 계속 사람들이 줄여나가고 있어요. 일자리가 계속 마이너스로 지키고 있거든요. 많은 인력을 창출하는 사이드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나는 사이드가 뭐냐면은 헬스케어 사이드, 이제 건강 부분. 근데 헬스케어 사이드를 쪼개서 보잖아요.
고용을 제일 많이 한 영역이 뭐냐면은 도우미들이에요. 도우미들. 그 건강 보조 도우미들이나 그 어시스턴트 있잖아요. 간호사 어시스턴트라든지 이런 쪽에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쪽에 일자리 창출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국가 출신이 어디냐고 보니까 다 이민자들인 거예요. 라티노 막 이런 이민자들 출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러면은 12월에 고용이 늘어나거나 12월 최근에 고용이 다시 막 늘어나는 그런 것들은 제조업은 계속 일자리는 줄고 있는데 지금 이민자 출신들을 활용한 그런 그 도우미들이나 건강 그 병원이나 이런 데 사이드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의미 있는 고용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디테일한 데이터는 전자책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실업률이 살짝 줄긴 했지만 장기적인 트렌드로는 지금 계속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리가 올라가고 23년도 초부터 계속 실업률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정부의 세수의 30%, 35%를 차지하는 이 급여세나 이 사이드에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금리로 계속 가다가는 이게 더 악화될 수가 있고 그러면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될 수가 있는 거죠. 세수가 더 줄어드니까. 그러면 정부가 또 대출을 받아야 되죠.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미 24년도 10월 기준으로 정부의 전체 총 지출 대비 국채이자의 지출 비중이 13%나 됐고 과거에 6%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이게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고 아까 11월 달에 제가 보여드렸죠. 11월 달 국채이자 비중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이번에 24년도 말이나 25년도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 이게 14, 15%까지 치솟을 상황이 있고 25년도에 트럼프가 또 국채를 지금의 고금리 상황에서 또 발행하면은 국채 이자 비중이 전체 지출의 한 15에서 2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정부가 재정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보편적 기본 관세를 저렇게 전방위적으로 할 가능성은 저는 그냥 없다. 저는 한 90%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신을.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지금 전체 정부의 그 국채 발행된 규모에서 그러니까 10년이나 한 20, 30년 정도 되는 국채의 비중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단기채의 비중이 한 21%거든요. 단기채가 지금 한 6조 달러 그러니까 한 7경인가? 단기 트레저리 비리 21%나 돼요. 아까 정부가 전체 지출에서 이자 비중을 낮춰야 되잖아요. 평균 이자인데 트레저리 빌 단기채는 이자율이 지금 평균적으로 5.15%고 노트나 10년물이나 20, 30년물은 2.7에서 3.2%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차환 발행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균 이자가 5%나 되는 트레저리 빌이 지금 전체 미국 정부의 국채의 21%를 차지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급증을 했냐면 20년도부터 미국 정부가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갈 때 이 단기채의 이자가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데도 미국 정부는 이 단기채의 발행을 엄청나게 늘려버렸어요. 장기채는 안 늘리고 단기채를 엄청나게 늘리면서 바이든이 무리를 한 거죠. 아마 바이든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때 단기채를 발행해가지고 뭐 지출도 많이 하고 경기를 잘 부양시키고 이민자들 뭐 일자리도 많이 창출시켜놓고 이민자들 진짜 바이든 정부 때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것도 전자책에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많이 늘리면서 이민자들의 표를 가져오려고 했을 겁니다. 바이든이. 이민자들의 수가요. 전체 노동자들의 수에서 거의 15에서 20% 가까이 15% 정도 됩니다. 비중이 적지가 않아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면은 자연스럽게 이민자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바이든은 전략을 펼치고 대선 전에 국채 발행도 엄청나게 하고 복지라든지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아마 펼쳤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대선이 됐다면은 다시 이거를 장기채 발행 전환하고 뭐 하나둘씩 해결을 해놨겠지만 어쨌든 대선에 졌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니까 오케이 그러면 1월 20일 날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정부 지출을 이빠이 늘리고 확 늘리고 그 단기채 비중 확 높여놓은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가 1월 20일 날 들어오기 전에 부채는 한도만큼 다 써놓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 더 이상 못 쓰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책상에 앉자마자 바이든이랑 다시 협상하러 가야겠네. 야, 공화당 그 38명 계속 반대하지? 그럼 바이든이랑 또 협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바이든이 그때는 이제 바이든이 아니고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이랑 또 협상을 하면 또 민주당은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 기존에 그 보조금 철폐했던 거 다시 기존에 민주당이 이행하던 거 보조금 그대로 주는 걸로 해서 정부 지출은 계속
늘리고 그러면 우리가 부채 한도를 늘려주겠다. 뭐 이러거나 아니면은 뭐 이민자들 뭐 계속 이제 잘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화석 연료라든지 뭔가 그런 지원금을 아니면 인허가를 다시 어렵게끔 계속 유지를 한다거나 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유지하면은 부채 한도를 연장해 주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하겠죠. 왜냐하면 공화당이 민주당한테 23년도 6월에 그렇게 했거든요. 예. 화석연료의 이런 그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 쉽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 그게 이행이 됐었거든요. 23년도 6월에 부채한도 유예를 위해서. 그래서 그게 25년도 1월 1일까지 유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달한 거고.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 상황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정리하자면 이 보편적 기본관세를 전방위적으로 실행을 해서 비상 그 사태를 선포해가지고 이거를 전방위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다시 또 인플레 올라가고 답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래의 기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조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 트럼프라는 사람의 이런 공격적인 그런 거나 이런 거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똑똑함은 제가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할까를 보면은 내가 그 당선만 되면은 이민자들 못 넘어오게 하겠다 해가지고 국경장벽 엄청나게 내가 세우겠다 해놓고 이민자들을 싫어한 그 미국 네이티브 사람들의 투표를 많이 받아요. 선거표를 많이 받아. 근데 당선이 되고 나면은 보여주기식의 일부만 국경 장벽을 세우고 실제로 거기에 돈을 많이 쓰지 않는 뭐 그런 식의 거래 기술을 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회초리 10대 때릴 거야. 내가 대통령 되자마자 너 회초리 10대 때릴 거야. 말을 하면은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다른 국가들이 먼저 와가지고 회초리 한 대만 때려줘. 회초리 한 대만 때려줘. 내가 이거 관세 이렇게 내가 무역협상 이렇게 조절할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할게. 미국에 투자할게. 이런 식으로 먼저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트럼프한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그게 트럼프식 거래 기술이에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계속 기업들한테 나 이제 1월 20일 날 자리에 앉자마자 너네 두고 보자. 이러니까 기업들 와가지고 막 100만 불씩 내고, 캐나다 총리 날라오고 이탈리아 총리 날라오고 이러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그 거래 기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 직후에 아마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좀 집중을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완화적인 발언을 할 겁니다. 예. 내가 전방위적으로 보편적 기본관세 실행하려고 그랬는데 그 뜻이 아니라 우리 미국 경제에 위협을 하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하는 부분에서만 보편적 관세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다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편적 기본관세 아까 보여드린 게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미 이 이야기를 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실제로 보편적 기본관세를 주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이드에만 적용을 함으로써 자기는 공약 이행도 하는 거죠. 실제 그게 100% 다 전방위적으로 실행은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저는 이건 트럼프식의 거래 기술이다. 쇼잉 오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상태에서 대출 사이드나 정치적인 사이드나 정말 리스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품이 꺼질 수 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일본 금리 결정이나 주요 지표 발표 전에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 글에 이렇게 제 생각을 미리미리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세안 패스 유튜브 멤버십에도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025년도 1월 중에 1월 말 정도에 제가 미국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자책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2기 정부가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공약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미국의 인구, 에너지, 통계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수혜주는 관련돼서 수혜주는 어느 기업들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기업들은 세부 실적이나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고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성은 무엇인지까지를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는 전자책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출판할 때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